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8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 시험 문제인데, 자, 중동상회, 주식회사 중동상회 회사 코드는 1182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까지 지금 회계 기간이 24년 기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고, 다음 4월 시험서부터는 25년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결산 문제 풀으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일반 전표서부터 그냥 바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하고 식사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래서 거래처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와 식사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영업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01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4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카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30일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여 23년에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 15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급받았다. 관련 계정 과목을 조회하여 입력하기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우리 뭐라고 처리하죠?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거, 뭐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어디 가요? 합계자 안액 시산표에 가셔서 4월 30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따당 해보시게 되면 전기에서 2월 된 게 15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데 얘를 우리는 보통 예금 계좌로 환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4월 30일 날 04월 30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15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대변에 선납세금이 사라지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납세금에 대해서 오늘 환급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월 14일 날 당사는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주당 5,500원에 감자하고 그랬어요. 그럼 감자란 얘기는 우리 주식을 뭐 했다? 소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액면 금액이 5,000원짜리인데 우리는 5,500원에 소각했기 때문에 감자차 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소각하고 우리는 손해를 봤다. 그러면 감자차 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감자차 손은 1순위가 아니고 감자차 손인데, 우리 여기에 감자전 자본 내역에 보면 감자차 이익이 있어요. 그쵸? 감자차 이익이 있으니까 이 감자차 이익을 먼저 1순위로 상계시켜 주시고, 그리고 2순위로 감자차 손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일단 감자 했으니까 자본금이 감소해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 8월 14일 날 08월 14일 날 우리는 차변에 자본금은 5,000주 액면이 5,000원이니까 2,500만 원만큼이 사라지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나갈 건데, 보통 예금은 5,500원이니까 2525 그러면 2,750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50인데 180만 원의 감자 차익이 있으니까 차변에 감자 차익부터 먼저 180, 그리고 차변에 감자 차손이 나머지 70만 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감자를 했다. 그러면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 동시에 잔액이 존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오늘 날짜에 8월 14일 날로 들어가서 이제 전표 처리했으니까 자본을 확인을 해보시면 감자차익, 감자차손 계정 과목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이제 감자와 관련된 이 두 종류의 잔액이 동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손만 지금 잔액이 있고 차익은 잔액이 없죠. 그렇죠? 네, 잔액이 없어야 되고 하나만 잔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감자 세 가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네들은 반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은 서로 상반된 계정 과목으로 동시에 잔액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주식회사 하나에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 전액을 외환은행 외화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여 결제하고, 그랬으니까 상품 매입 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외상 매입금일 것 같네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결제를 했어요. 보통예금에서.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래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금 여기에서 이체 수수료 2만 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해가 되셨죠?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외상 매입금은 원래 1억 9,700만 원이 있었어요. 1억 9,700만 원. 그런데 오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1억 9,500만 원만큼이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됐고 그리고 현금으로 2만 원만큼의 지급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일반 전표에 가셔서 오늘 날짜는 10월 1일 날 10월 01일 날 일단 우리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하나, 주식회사 하나의 외상 매입금 1억 9,700만 원만큼을 상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억 9,500만 원만큼, 그리고 수수료 2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만 원 먼저,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으니까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이 2만 원. 그러고 나면 200만 원만큼의 플러스 금액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가서 외환차익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전체를 다 삭제를 하고 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차별의 외상 매입금 하나 1억 9,7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1억 9,500이기 때문에 1억 9,500.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대변에 외환차익을 먼저 200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수료 2만 원에 대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차변에 수수료 비용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전표가 아니라 두 개의 전표가 돼요. 두 개의 전표. 아시겠죠? 이러면 문제가 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번호 수정이라는 걸 눌러서 이 번호랑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2번. 밑에 것도 2번. 이렇게 되면 다시 번호 수정을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없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돼야 하나의 거래로 묶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이고요. 당사는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해년도 퇴직급여로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상품으로 2,500,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상품으로 1,5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대요.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건 자산 개정 과목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얘는 판매직, 그래서 판매직 우리 800번대의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05일날 자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2,500,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1,500, 대변에 보통예금 4천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월 6일 날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하여 광고 선전비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채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방방곡곡이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는 01월 06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 광고물, 네,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160만 원. 160만 원. 거래처는 방방곡곡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우리 원재료 아니고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무조건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 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월 2일 날 정성상회에 제품을 공급했어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면 돼요? 선수금. 그렇죠? 네, 선수금. 그다음에 정성상회가 배서양도 받은 한일 무역 발행 약속어음 6천만 원. 중요한 건 한일 무역 발행 약속어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한일 무역을 선택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받으러옴 등록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억 원이고요. 거래처는 정성상회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일 날 02월 2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1억 원, 거래처는 정성상회, 그리고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가서 선수금이 얼마 있었죠?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음이 6천만 원. 그런데 이 받으러음의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한일무역.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월 18일 날 대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영세 매입 대금은 현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뭐로 처리하면 돼요?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04월 18일 날 우리는 영세 매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500만 원, 거래처는 대한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그냥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원재료, 외상 매입금 나오고 끝났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당사는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 승용차 2000cc라고 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해요? 불공. 그쵸? 네. 대금 중 3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한 거죠. 6월 5일 날 2,100만 원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는 6월 05일 날. 6월 5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입니다. 승용차. 공급가액은 2,1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달러. 전자에 해당하고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개별 소비세에 따른 자동차 구입. 분계는 혼합이 되겠고요. 차량 운반구가 들어올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3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싱가포르 소재하는 랜드로버의 제품 3만 달러를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다. 와, 네,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 계속 수출을 1번, 영세는 3번 이렇게 외웠었는데 우리가 영세율 구분 코드를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 코드 번호가 좀 틀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자 오늘 날짜는 6월 20일이고 그러면 7월 15일 날에 환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여기 있는 거는 미래의 날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환율은 지금 6월 20일 1,200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3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1,200원. 그러면 일단 전체 금액은 3,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3,600만 원만큼을 일단 1차로 계산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18,000달러. 18,000달러. 네. 곱하기 1,200원을 해주시게 되면 2,160만 원인가요? 네, 2,160만 원만큼을 오늘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금 이만큼은 보통 예금이 되겠고 나머지 잔액은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자, 그럼 입력을 하실 때, 자 이제 볼게요.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수출이니까 일단 16번 수출 그래서 제품을 수출을 했고요. 총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죠? 3,600만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랜드로버. 여기서 이제 영세율 구분으로 가시는데 제가 수출은 항상 1번, 영세는 3번 우리가 매일 이렇게 외웠었는데 중개무역 방식은 영세율 코드 번호가 2번입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2번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전산세무 2급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율 구분 코드를 제가 세무 1급에서는 구분 코드를 무조건 암기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 2급에서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2,160만 원이었나요? 아까? 네, 2,160만 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44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다. 이게 처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 1번, 영세 3번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그래서 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모두 일반 과세자이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항만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은 영세 매출하고 일반 과세 매출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과세에 합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면세 매출은 면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무조건 공급 대가로 작성하는 겁니다. 부가세 포함. 그러면 640과 100만 원으로 집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수령명세서는 일단 수령명세서에서는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 입력하시면 안 되고,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 역외군송 전세버스를 제외한 역외군송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조금 두시고, 자 그러면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일반 과세와 관련된 매출, 근데 면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 얘가 걸렸죠. 면세와 관련된 공급은 불공사유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그렇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래서 두 개의 자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카드는 우리카드 라고 했고 법인 사업용 카드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금액 집계표에 자 우리 날짜는 7월에서 9월입니다. 07월, 09월. 그러면 과세분과 면세분이 나눠지는데, 과세분은 둘의 합계 640만 원. 자, 과세분 위에 640만 원이고요. 면세분은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그래서 영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날짜는 7월에서 9월이 되겠고요. 7월에서 9월에 자 우리 두 개의 거래 07월 12일 날 사업용 신용카드를 했으니까 3번 공급자 FE 눌러서 우리 선택해 주시고, 카드 회원번호 FE 눌러서 우리카드 선택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9만원에 세 9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 08월 13일 날 또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처 FE 만물 카드번호 마찬가지 우리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7만원에 7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저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전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원으로서 소규모 영세 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소규모 1억 5천만 원 미만은 예정 고지를 받게 됩니다. 예정 고지를. 그래서 예정 고지를 받기 때문에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번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 예정 때 우리가 고지세액을 받죠. 그렇죠? 고지세액을 받게 되는데, 이 고지세액을 받는 자들은 부가세 과세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소규모 영세 1억 5천 미만의 소규모 영세 법인 사업자도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7월에서 12월을 안 쓰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10월에서 12월로 입력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알아두셔야지 될 문제이지 않을까. 요즘 세무사회가 계속 시험 문제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출제를 하는 이런 방식을 띠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게, 저도 어디까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많이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일단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날짜를 쓰실 때 07월에서 12월까지의 신고가 되더라.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4억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3번에 부가세 포함이니까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직수출은 6번에 1억 원.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받았던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을 전에 회수했다. 회수했으니까 우리는 부가세를 뱉어내야죠.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손세 가감에 양수로 100만 원. 대손이 발생하면 음수로 입력하셔야지 되고, 지금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양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에 3억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정 고지세 우리 여기 보시면 22번에 예정 고지세 200만 원이 있었고요. 전자신고 이쪽 옆에 54번에 우리 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입력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입력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이 7월에서 12월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큰 숙제였어요. 이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얼만큼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입력 자체는 어려웠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그쵸? 네, 소모품 나왔으니까 우리 소모품은 어떻게 해요? 비, 미, 자, 사. 그래서 지금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 자산은 무조건 사용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다. 그러면 20만 원이 10박스니까 나누기 10 해주시면 한 박스에 2만 원씩이 되겠고요. 사용액을 회계 처리할 거니까 2박스가 2박스에 화일 처리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8박스를 사용을 했겠죠. 그쵸? 맞나요? 네, 8박스. 그러면 16만 원만큼이 사용액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처음에 처리한 소모품이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되니까 일반전표 12월 31일 우리는 대변의 소모품 16만 원이 사라져야죠. 16만 원이 사라지고 차변에 가서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30 소모품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5월 1일에 임대료 24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40만 원이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 해주시면 1개월에 20만 원씩. 그러면 20만 원씩 전부 다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분을 빼야 되겠죠. 그쵸? 내년도분. 그러면 내년 4월까지니까 곱하기 4 해주시면 80만 원만큼이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쵸?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임대료는 대변에 있었으니까 어디로 사라져요? 차변으로. 네, 차변에 임대료. 그런데 임대료가 400번대 임대료 수입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도 있어요. 영업외 수익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900번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400번대는 매출이에요. 매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900번대는 영업외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임대료 8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우리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2,0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런데
23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렇죠? 23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주당 10,000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9,000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취득 관련 수수료 지불한 거, 이것도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무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결국 2,000주 9,000원씩에 평가되어 있고, 얘를 우리는 9,500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당 500원씩. 그러면 2,000주에 우리 주당 500원. 그러면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10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네,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땐 논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 비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 이렇게 돼 있는데,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는 외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저는 그냥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에 대해서 각각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각각 인식하라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화폐성 자산인 성급금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는 자산하고 교환이 됐을 때 그때 당시의 가치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금 지불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급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주어진 게 23년이에요. 2023년. 그럼 2023년에 발생을 했으면 이 발생일의 환율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 결산일날 평가라는 걸 했기 때문에. 결산일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200원이었고 이제 1,300원이 된 겁니다. 1,300원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100원만큼이 더 늘었으니까, 100원만큼이 늘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100원이 늘으면 얼마야? 200만 원만큼의 손실이 생길까요? 2만 달러에 100원씩이니까. 그쵸? 네. 우리가 2만 달러에 곱하기 100원 해주시면 200만 원만큼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차입금이 증가.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우리 200만 원만큼 증가를 했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외화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이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또 얘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안 나왔었는데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번 시험엔 조금 새롭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조금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셔야지 될 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고자산 관련해서, 네, 정상간모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말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말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제 재고액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5,000원씩이니까 5 4 20, 5 8 40, 2,400만 원이니까요. 그쵸? 네, 이렇게 일단 체크를 조금 해 둘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500개니까
4,500개 1,500원이면 얼마죠? 6,750만 원입니다. 네, 6,750만 원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1,300개에 대해서 그러면 2,600만 원인가요? 네, 2,600만 원 이렇게 체크를 일단 이게 실제 재고액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결산에다가 입력해야 할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정상 간모. 비정상 간모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500개에서 1,300개가 됐으니까 200개의 비정상 간모 그리고 개당 2만 원씩이기 때문에 2는 4 얼마예요? 400만 원만큼의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그쵸? 상품에 대해서 간모 손실이 생겼으니까 이걸 먼저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대변에 상품이 나가면 적요 8번 금액은 400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재고자산 간모 손실입니다 라고 체크를 먼저 해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써볼까요? 3개 상품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상품 2,600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 2,400만 원 그리고 우리는 기말 제품 6,7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타계정 대체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틀리는 문제가 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비정상 간모가 있으면 일반 전표에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그냥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타계정 대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말 재고액 입력해 주실 때는 항상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전표 추가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재무 결산까지를 모두 다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인 박지은, 최수지, 3월분 급여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을 건드리라고 했고요. 수당 공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요. 급여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수당 공제 등록은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은 그대로 둘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사원 등록을 하란 얘기는 우리 이 야간 근로수당 때문에 그래요. 야간 근로수당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 밑에서 일단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식대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에 해당하겠고요. 야간 근로수당 이 부분에서 정규 업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까지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은 세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로 처리한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박지은은 2,400, 최수지는 2,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은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연장근로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둘 다 지금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둘 다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입력하도록 하겠고 자격수당은 무조건 과세수당일 거고 대출금 원리금 상한액은 공제소득 유형 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다 비과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격수당만 과세에 해당한다.
자격수당 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원 등록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자 첫 번째 박지은이고요. 박지은은 여기 밑에 2,400만 원. 생산직 근로 여, 연장 근로도 여, 직전 연도 총급여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입력해 주시라는 얘기고, 최수지 연장 근로 여, 그 다음에 2,8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사원 등록에 두 사람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는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일단 수당 공제부터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급 상여 없죠. 그래서 직책도 없고 월차도 없고 식대 비과세 맞고 자가운전도 맞고 야간 근로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의 자격수당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제 등록에 가셔서 여기 위에 있나요? 네, 밑에다가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해 해주시고 F2 눌러서 대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자금은 내용이 없으니까 부로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셔도 정답으로는 처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3월분 급여라 그랬어요. 03월이고 지급일은 3월 31일. 그래서 박지은의 기본급 30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 야간근로 20, 자격수당 15만원, 국민연금 15만 750원, 11만 8,750원, 장기요양 15,370원, 26,800원, 사내 대출금이 26만 6,560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차인 지급액 나오겠죠. 소득세 정확하게 산출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수지 기본급 19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 야간근로 20, 자격수당은 따로 없고 국민연금 85,500원, 그 다음 67,350원, 8,720원, 고용보험 15,200원, 소득세 17,180원. 다 됐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해 주시고 사원 등록에서 우리 야간 근로 수당은 우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야간 근로 수당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말정산 류선재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입력하라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의 마지막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서부터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류선재 본인이고요. 안현주 일용근로. 일용근로는 무조건 뭐예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거고요. 자,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 소득금액 150만 원이니까 배우자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배우자는 안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류도 장애인 복지 카드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일단 임솔, 배우자 임솔은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소득 제한에 걸린 사람부터 먼저 빨리빨리 지우시면 돼요. 보험료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안 되고 그 다음에 류도 초등학생인데 학원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학원비 안 되겠고 대학원 본인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다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솔의 신용카드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소득 제한에 걸린 것부터 먼저 빨리 정리를 하시면 문제 풀이 하시기가 조금 많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자, FE 류선재 불러오시고요. 류선재 불러오시고 부양가족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돼 있고 어머니 직계 존속에 안현주 62051120477719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배우자 임솔 900-115 2374-239. 그런데 배우자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아들 류도 1501313165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녀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류진 1801214165-115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 20세 이하 6세이기 때문에 자녀에 안 들어옵니다. 이 자녀란은 자동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란이 체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자녀란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이 끝났고요. 자, 보험 요소부터 그럼 류선재 해주시고 보장성 보험, 네, 따당 해주시고 보장성 보험에 94만원입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종료. 자, 그 다음에 류도 클릭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 우리 일반 보장성이 70 그리고 장애인 전용이 50, 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류선재 클릭해 주시고 본인 교육비 428만원 본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현주 직계 존속, 네, 직계 존속의 교육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현주는 어머니에 해당하니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임솔, 네, FE 눌러서 임솔, 의료비는 다 되는 거니까 국세청 자료고요. 금액은 300, 실손보험금 250. 자, 그 다음에 안현주 FE 눌러서 안현주 국세청 자료고요. 322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FE 류진 주시고 국세청 자료에 152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류선재의 신용카드, 그냥 다른 거 없다 그랬으니까 2652만원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 류선재의 현금 영수증 125만 2천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임솔은 안되고 안현주의 신용카드 사용에 602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류선재의 연금저축, 그래서 연금저축 금융사 FE 눌러서 삼성생명보험 계좌번호 1530572473285 납입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 숫자가 있어요.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해 주시면 여기는 빨강 색깔이 없어지고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05만 615원이 소득세가 산출이 됐네요. 네, 여기까지. 네, 118회 전산세무이급 실무 부분을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솔직히 조금 많이 어려웠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풀이를 하셔야지만 요즘은 합격선에 가시기 쉬우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출제되는 문제를 뭐 어떻게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그 범위까지를 다 수업을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출제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 상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